예를 들어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3만 년 전 살고 있던 수렵 채집인 무리는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던 무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하다. 한 무리는 호전적이고 다른 무리는 평화적이었을 수도 있다. 케임브리지에 살던 무리는 공유 공동체적이고 옥스퍼드에 살던 무리는 핵가족을 기반으로 했을지 모른다. 케임브리지에 살던 무리는 자기네 수호 정령의 모습을 담은 목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모른다. 이에 비해 옥스퍼드에 살던 무리는 춤을 통해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다. 전자는 환생을 믿는 반면 후자는 이것을 난센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 집단에서 동성애가 용인되는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금기였을 수도 있다. 요컨대 현대 수렵 채집인에 대한 인류학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게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을지 이해할 수 있지만 고대엔 그 가능성의 지평이 훨씬 더 넓었고 그 대부분은 우리 시야에서 가려져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주된 쟁점을 놓치고 있다. 인지혁명 이래 사피엔스에게는 단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을 문화적으로 선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최초의 풍요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시대 이전 세상의 삶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명, 기껏해야 수백 명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에 속해 살았으며 무리 속의 개체 모두가 인간이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마지막 대목을 굳이 적은 것은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농경 및 산업사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가축화된 동물이다. 물론 이들은 주인과 평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구성원임은 분명하다.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는 450만 명의 사피엔스와 5천만 마리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일반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개이다. 개다. 개는 인간이 길들인 최초의 동물로 그 시기는 농업혁명 이전이었다. 이 정확한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약 15,000년 전에 이미 가축화된 개가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개가 인간 무리에 합류한 시기는 이보다 수천 년 전일 가능성이 있다. 개는 사냥과 싸움에 이용되었으며 야생 동물이나 인간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 시스템으로도 활용되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들 두 종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진화했다. 이 동료인 인간의 필요와 감정을 잘 경청하는 개는 추가적인 보살핌과 먹을거리를 얻었으며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와 동시에 개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인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역사가 15,000년에 이르는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개는 인간과 다른 동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개가 죽으면 사람처럼 예식에 따라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무리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매우 잘 알았으며 평생을 친구와 친척에게 둘러싸인 채 살아갔다. 이 고독과 프라이버시는 없었다. 이웃 무리들은 자원을 놓고 경쟁했을 테고 싸우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호적인 접촉도 있었다. 서로 구성원을 교환하고 함께 사냥하며 희귀한 사치품을 매매하고 종교적 축제를 벌였다. 이런 협력은 호모사피엔스의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였고 다른 인간 종들에 비해서 결정적 우위를 누리게 해주었다. 어떤 때는 이웃 무리와의 관계가 워낙 가까워서 이들이 하나의 부족을 구성하고 동일한 언어와 신화와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외부 관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 닥쳐 이웃 무리가 서로 가까워졌을지라도 심지어 사냥이나 축제를 함께하기 위해 종종 모일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완전히 고립되어 독립적으로 보냈다. 이 교역은 대체로 조감이나 호박, 염료 같은 귀중품만으로 한정되었다. 과일이나 고기 같은 주식을 교역했다든지 다른 무리에게서 사들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간 무리가 있었다든지 하는 증거는 없다. 이 사회 정치적 관계도 드문드문 일어났다. 부족은 영속적인 정치적 틀로 기능하지 못했다. 또한 계절마다 회합하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도시나 시설은 없었다. 평균적인 개인은 몇 달 동안 자기 집단 외의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살았고 평생을 만나는 사람도 불과 몇백 명은 넘기지 못했다. 이 사피엔스 집단은 넓은 지역에 희박하게 퍼져 있었다. 농업혁명 이전 지구 전체의 인구수는
오는 날 카이로보다 적었다. 음. 이 대부분의 사피엔스 무리는 먹을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며 길 위의 삶을 살았다.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절의 변화, 동물들의 연례 이동, 식물의 성장 주기였다. 이들은 같은 터전 내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그 전체 영역은 수십에서 수백 제곱킬로미터였다. 가끔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 새로운 땅을 헤매는 무리들이 있었다. 원인은 자연재해, 폭력적 분쟁, 인구 증가에 의한 압박,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결단 등이었다. 이런 방랑은 인간이 외부 세계로 평창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수렵 채집인인 한 무리가 40년마다 한 번씩 둘러다니며 갈라져 나온 집단이 원래 있던 곳보다 100km 동쪽에 있는 새로운 영토로 이주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동부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1만 년이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식량이 특별히 풍부한 예외적인 경우, 무리들은 한 철을 같은 지역에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 지역에 영구적인 캠프를 차리기도 했다. 이 식량을 말리고 훈제하고 냉동하는 기술 덕분에 좀 더 오래 한 곳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산물과 물새가 풍부한 바닷가와 강변을 따라 영구적으로 어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농업혁명보다 훨씬 앞선 역사상 최초의 영구 정착지였다. 이르면 4만 5천 년 전부터 어촌은 인도네시아 제도에 연안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마을은 호모 사피엔스가 최초의 대양 횡단 사업을 시작하는 기지였을지도 모른다.